노르웨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평화, 안전, 복지, 뭐 그런 거요. 그런데요, 이 고요한 나라의 역사 속에는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정말 충격적인 범죄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노르웨이의 정체성에 깊은 상처를 남긴 연쇄살인과 대량 학살 사건들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혀왔어요. 범죄율도 낮고 사람들끼리 믿는 그런 사회적 신뢰도도 굉장히 높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사건들이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니, 이런 곳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 사회, 그 뒤에는 과연 어떤 얼굴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신뢰를 무기로 삼은 악마들. 제목이 좀 섬뜩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르웨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 믿음을 오히려 범행 도구로 써먹었던 초기 연쇄살인범들 이야기입니다. 여기 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아른핀 네세트, 아주 헌신적인 요양원 관리자였고요. 벨 건네스, 남편을 잃고 홀로 농장을 꾸리던 미망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그냥 평범하고 심지어 믿음직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 그 가면 뒤에 정말 끔찍한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먼저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아른핀 네세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일하던 요양원에서 환자들한테 근육 이완제를 주사했어요. 이야기 들어가면 호흡 근육이 마비돼서 결국 질식사하게 되는 거죠. 끔찍한 건 겉으로는 고통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2명인데 본인 입으로 털어놓은 걸 보면 최대 138명까지 될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동기가 진짜 소름 돋아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환자들의 목숨을 자기 손에 쥐고 흔드는 그 느낌, 그 권력력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드네요. 자, 다음은 벨 건네스입니다.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인데요. 이 여자는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나랑 같이 농장 운영할 남편 구함, 이런 식으로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들은 대부분 돈 좀 있는 이민자들이었죠. 근데 이 농장에 발을 들인 남자들은 전 재산을 뺏기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농장에서 발견된 유해만 최소 14구, 많게는 40구가 넘을 걸로 추정돼요. 네스트랑은 동기가 완전 반대죠. 이 사람은 오로지 돈, 보험금이랑 남자들의 재산, 딱 그것만 노렸습니다. 지금까지 본 범죄자들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면 21세기의 노르웨이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특정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국가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거대한 트라우마였죠. 77.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2011년 7월 22일, 단 하루 만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노르웨이 현대사에서 이 숫자 77이 갖는 무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범인 안데르스 브레이비크의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오후 3시 25분 먼저 수도 오슬로의 정부 청사 앞에서 차량 폭탄을 터뜨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겠죠? 그 틈을 타서 노동당 청소년 캠프가 열리고 있던 우체위아라는 섬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부터 총기 난사를 시작했죠. 경찰이 도착해서 그를 체포하기까지 1시간 넘게 그 섬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왜 그랬냐는 겁니다. 브레이비크는 반이민, 반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에 완전히 매몰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노르웨이 노동당이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이 유럽의 백인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자기의 테러가 이걸 막기 위한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범행 직전에 1500페이지나 되는 선언문을 뿌렸는데 온통 이런 뒤틀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요, 브레이비크가 원했던 건 분열이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노르웨이 사회는 더 단단하게 뭉쳤죠. 당시 한 생존자가 남긴 이 말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혼자겠지만 우리는 수십만 명이 함께 서서 우리의 신념을 믿는다. 증오와 고립을 택한 범인과 연대를 택한 사회,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종류의 비극입니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스템, 특히 정신보건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죠. 사실상 예고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2021년 콩스베르그에서였어요. 에스펜 안데르센 브로텐이라는 남자가 활과 화살, 그리고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슈퍼마켓에서 공격을 시작하더니 그냥 시내를 마구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심지어 평범한 가정집에까지 침입해서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만 봐도 이 공격이 얼마나 무차별적이고 혼란스러웠는지 알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5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어요. 브로텐이 범행 당시에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여서 이게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본 거죠. 이걸 형사적 무책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대신 기한 넘는 강제 정신치료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경고 신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시면 당국은 이미 이 사람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어요. 정신질환 이력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처벌받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 정보기관은 정보기관대로, 보건 시스템은 보건 시스템대로 따로 움직인 거예요. 서로 손발이 안 맞으면서 이 모든 경고 신호를 그냥 놓쳐버렸고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르웨이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사법 시스템 전체에 정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에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덕분에 수사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들어진 연쇄 살인마. 한때 스칸디나비아 최악의 살인마로 불렸던 남자 토마스 퀵.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글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들어진 허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허위 자백이 뭔지 알아야 해요. 말 그대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인정하는 거죠. 아니,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뭐 수사관의 압박 때문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토마스 퀵 사건은 이 허위 자백 하나가 얼마나 끔찍한 사법 재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무려 30건이 넘는 살인을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백을 해요. 여기엔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들도 포함돼 있었죠. 진짜 놀라운 건 다음입니다. 경찰이랑 검찰이 이렇다 할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오직 그의 자백 하나만 믿고 8건의 살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결국 나중에 그가 모든 자백은 거짓이었고 수사관들이 답을 알려주며 유도있다고 폭로하면서 모든 판결이 뒤집히고 풀려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들 하나하나가 노르웨이 사회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끔찍한 비극들이 있었기에 사회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고 낡은 수사 방식이 바뀌었으며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을 모두가 깨닫게 됐죠. 결국 과거의 비극은 미래의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가장 비싼 교과서가 되는 것 아닐까요?